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왜 웃어요? 아니에요. 비가 와서 텐션이 안 올라오니까 네. 더 텐션을 올려야겠습니다. 네. 지금 딱 시기적절하게 머리 아픈 자료를 잘 내주셨네요. 네. 잭슨홀 때문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요, 요새. 네. 잭슨홀이 무슨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지만 잭슨홀은 상당히 많이 얘기했을 거고, 오늘 자료 내신 게 연준의 피봇 가능성 점검하기. 네. 피봇이 원래 농구로 보면 이렇게 휙 도는 거 알아요? 네, 발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전환하는 거 그거거든. 네. 그러니까 피봇이 얘기 나온 게 이 7월 FOMC 이후에 연준에서 파월이 약간은 금리를 어느 정도 가면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내릴 수 있는 좀 이렇게 지금의 긴축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얘기를 살짝 흘리니까 네. 바로 시장에선 피봇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자료가 지금 무려 표지 포함 거의 65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 하면은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네. 영어도 많고, 근데 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마 잭슨홀 이후에 헤드와 관련된 자료는 아마 우행연구원이 인덱스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여기 보면 제목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헤드의 듀얼 맨데이트. 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듀얼 맨데이트냐? 이거 설명을 하고 이게 다른 나라랑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일 목표게 되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다 물가가 단일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만 잡히면 피봇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듀얼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그 듀얼 맨데이트 안에서 피봇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 자료잖아요. 네. 첫 번째, 연준은 왜 듀얼 맨데이트냐? 듀얼 맨데이트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연준은 이제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이라고 하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두 번째는 프라이스 스테이빌리티, 물가 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은 이제 물가 안정 같은 경우는 2%를 좀 장기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 고용에 대해서는 그런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고요. 그냥 최대 고용 뭐 그런 느낌으로 어떤 뭐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설명적으로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자세한 얘기는 좀 적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연준은 이 고용 안정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이 굉장히 좋고 뭐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연준이 물가 안정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물가만 놓고 물가에만 방점을 두고 펴는 정책이 언제 변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은 이 고용에 대한 생각을 연준이 언제 좀 바꾸는가, 약간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게 큰 이 자료의 좀 주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물가는 여전히 CPI가 확정된 걸로는 8.6%인가? 8.5%, 8.5%였죠. 네. 7월 달께 8월에 나왔을 때. 네. 뭐 피크아웃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는 간극이 있고. 네. 근데 고용은 지금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 뭐 4%대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듀얼 맨데이트상 고용은 달성돼 있다. 네. 다만 이 고용이 흔들리면 피봇은 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2%안 가도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2%를 맞춘다라는 내용이 정말 이제 물가가 딱 2%에 찍고 얘가 쭉 간다.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웃긴 게 지난주에 잭슨홀 네. 때 발표될 때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MOM으로.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첫 장에서도 이 고민이 이건 것 같아. CPI를 보느냐, PCE를 보느냐. 네.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이 파트 1은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지표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연준에서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PC를 PCE.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PC와 CPI 차이점을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여기 제가 화면에 넘겨야 돼요? 아, 네, 제가 넘겨주시면 지금 네, 아침에 5페이지. 회의도 하고 정신이 없어갖고 몇 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밑에 표에 제가 요거요? 예. 정리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PC 같은 경우는 BA라고 해서 GDP를 발표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여기 자료에 왜 안 써놨어요? 여기 써놔야죠. BA인데요. BA인데 네, 그러니까 네. CPI 같은 경우는 BLS라고 해서 노동 통계국 거기서 발표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다른 이제 통계를 관할하는 데서 바스켓도 발표를 다르고.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PC랑 CPI는 또 바스켓도 다르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제 PC는 거의 GDP의 70%인가를 거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범위로서 다 반영을 하고 있고, CPI는 정말 도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소비 지출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한 이 가계나 이런 소비 측면의 지표는 PC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산정 방식도 좀 다른데요. 여기 산출 방식에서 보시면은 뭐 PC는 피셔식이다, CPI는 라스파리레이식이다, 레스식이다 적어놨는데, 근데 요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물가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요 바스켓을 바꿔 나가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피셔를 사용하는 PC는 매 분기마다 이 바스켓을 바꿉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뭐 소고기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반영이 되고요. 여기 중요한 거였네. 네, CPI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이 바스켓이 바뀌기 때문에 대체재의 효과가 좀 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물가의 상황과 이 대체재의 반영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PC에 빨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PC를 보는 게 조금 더 물가의 상향 평양화 이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연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럼 지금 PC를 본다. 네. 근데 얼마 전까지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CPI도 얘기했었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러니까 CPI랑 PC랑 차이가 발생을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가 지표는 그때 물가 상황 반영을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C와 CPI 산정 방식이 좀 다르고 포함하고 있는 이 항목들의 가중치도 다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수에서 비중이 큰 애들이 만약에 이 가격들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이 지수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보시면은 이 밑에 그 가중치를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네. 오른쪽 보시면 CPI랑 PC에서 가장 큰 비중 차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게 42%, 뭐 22%인데 이게 뭐냐면 하우징이에요. 하우징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트랜스포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또 제일 파란 색깔 보시면 푸드 앤 베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CPI에서 비중이 거의 1, 2, 3위로 큰 애들의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PC보다 CPI가 조금 더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듯이 좀 이러한 CPI랑 PC랑 좀 가격의 차이가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승했던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CPI에 좀 차지하고 있는 애들 좀 더 큰 애들이 급등을 했던 바가 있어서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물가의 안정 둘 다 도모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이러한 물가의 변화 측면에서는 CPI에서 조금 더 먼저 이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은 좀 CPI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중기적으로 또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엔 CPI가 이제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PC에 수렴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글로벌 국제 그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물가 지표는 PC를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과 7월달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PC를 봐야 되냐, CPI를 봐야 맞아요, 되냐. 맞아요. 네, 이런 게 나왔고 뒤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또 중요한 거는 하나 넘겨보시면 8페이지인데 그럼 또 헤드라인을 봐야 되냐, 코어를 봐야 되냐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럼 PC에서 코어를 봐야 되냐, 헤드라인을 봐야 되냐 이걸 보시면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준이 말을 하는 물가의 안정의 목표 이 숫자는 헤드라인 PC 상승률이에요.
요 헤드라인 PC 상승률이 연간으로 2%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요 헤드라인 이 PC 물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까지의 움직이는 물가의 방향성 자체는 사실 근원 물가, 코어에 영향이 있을 거다. 코어의 역할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비단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연준 내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PC 코어를 봐야 된다, 헤드라인을 봐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물가 목표를 맞추는 거는 헤드라인을 보고 맞추지만, 이렇게 금리를 조금 멈췄다가 갈지 또는 인하를 할지 인상을 할지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근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약간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우, 영어야. 네. 네, 여기 한국말도 섞여 있어요. 그러네. 아. 자세히 보시면 한국말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이 영어 이 원문에서는 진한 색깔, 볼드 표시 파란 색깔로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연준 파월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뒤에 또 7월 달에 또 보시면은 이 코어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어디냐면 이 13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Core inflation is a better predictor of inflation going forward. 그러니까 앞으로의 물가 방향성에 있어서는 코어 인플레이션의 이 되게 중요한 그 지표 예측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물가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빠질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근원의 방향성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물가가 확실하게 빠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근원의 물가를 보고 판단할 건데, 그럼 결국에 이러한 게 확신이 되면은 연준 역시도 막 금리를 막 75bp, 50bp 인상할 이러한 필요성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어로 피벗을 판단한다면 연내의 피벗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코어도 다 그래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이제 11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PC, 코어, PC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적어놨어요. 탑을 보인 거지, 연준이 소위 말해서 네. 안심이라기보다는 만족하는 레벨은 아직은 멀었잖아요. 둘 다 아니죠. 근데 네. 여기 그림 보시면 네. 그 제 위에 그림인데, 요거요? 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연한 색깔 있잖아요. 그게 요거. 코어 PC거든요. 네. 그럼 사실 얘를 보면 이미 좀 고점을 5%를 깨고 내려왔지. 네, 4.6%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조금 이제 다음 달 거가 조금 더 나오면 확신이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9월 달에 중반에 나오나요? 중반에. 네, 말쯤 중반 말요. 네, FOMC가 20일부터니까 네. 그때는 아마 못 내려오더라도 봐요. 네. 금리는 올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9월 FOMC 때는 PCE 물가를 못 봐요. 그 지표가 아, 그러네. 발표가 안 돼서. CPI는 보고 네. PC는 그 다음에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고용 보고서. 그래도 보지 않을까? 뭐 내부적으로 근데 뭐 그 너무 알 수는 없는 건데 뭐 미리 뭐 데이터로서 보는 것도 있겠죠. 뭐 PC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가 지표 등에서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잭슨홀에서 그렇게 되게 단호하게 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굳이 PC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유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근데 이 물가 이 지표로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이제 올라가지 않고 네. 확실히 하락 추세를 타느냐 약간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가 왜냐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기대하는 바죠. 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뭐가요? CPI. CPI는 다음 주 아니야. 2주 차에 나와가지고 다음 주가 돌아오는 2주 아닌가? 10 며칠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3주 차구나. 네네네. 그러면 2주 차가 아니라. 네. 그러면 좀 아무튼. 시간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듀얼 맨데이트가 갖고 가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게 그 물가의 목표치도 있지만 코어가 갖고 가는 이 물가의 둔화는 사실상 고용에서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더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 물가가 어. 이제는 더 뚫고 올라가지 않거나 옆으로 기지도 않고 음. 추세적으로 하락을 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때부터는 연준이 물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완전히 막 뭐 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겠죠. 그리고 대신에 물가가 그래도 뭐 아직은 연준의 목표보다는 크게 상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데이터로서 이제 물가의 둔화라든지 물가가 조금 조금 하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데이터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조금씩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폭을 굳이 75bp로 가져가야 되나라는 고민인 자이언트가 거고요.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뭐 측면에서도 비슷해. 우려하는 경우에 부분이 따라서는 골드만인가? 뭐에서도 50bp. 네.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 회의에서는 두 번은 이제 베이비 25. 스텝.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긴축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50bp 남은 1%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립보다 높은 수준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진짜 긴축. 네, 긴축적인 금융 환경을 제시하는 거라서 되게 어려운 게 이제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고용이 이게 이거 같아. 고용이 올라가기 시작, 그러니까 고용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박살난다거든. 근데 연준에서는 그 읽은 자료에 보면 구인율만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페드와 싸우지 말아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의견이 맞는지는 사실은 잘 아직은 확신이 안 서는 이유가 여기 페이지 적어놨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 파트 2 내용입니다.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보시면은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말을 하는 건 실제로도 구인율이 조금은 내려오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오히려 더 빠졌었거든요. 3.6에서 3.5로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인율이 빠지고 실업률은 버티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33페이지에서 그림 33번 그림에서 베버리지 곡선. 네, 베버리지 곡선에서 그러니까 베버리지 곡선은 구인율하고 실업률 간의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그려놓은 곡선인데 네. 이게 지금 실제로 구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7%대이고 실업률은 3%대가 낮은데 지금 상황은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준 내부의 의견이거든요. 이 자료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랑 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베버리지 곡선이 굉장히 기울기가 높은 상태에서 위치가 이 베버리지 곡선이 가장 거의 완전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구인율이 내려와도 또 실업률은 정말 조금 빠지는 구간이다 얘기하는 안정이다, 이런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에 그러니까 대한 여기에 고민은 있기 때문에 구인율이 여기서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이는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는 요만큼 움직인다. 이게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참 이게 고민인 거죠. 네, 네, 정말 그렇게 이게 될지. 맞을지 아닐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어땠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과거에 어땠느냐를 봐야 되는데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다들 그 레리 서머스 다 알잖아요. 레리 서머스 이제 재무장관이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었던 스태그네이션. 네, 얘기. 그런 얘기하셨던 그래도 저명한 이 학자 겸 교수님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바는 그거예요. 과연 구인율이 높았을 때 향후에 정말 실업률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 끝냈던 경험이 있었냐? 그렇진 없었다라는 않았어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36번에 보시면은 53년부터 지금까지 이 경기 상황에서의 구인율과 실업률 간의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게 이어놓은 그림인데 결국에는 그 폭이 뭐 좁더라도 결국에는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끝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구인율이 빠질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에서는 PII 자료였는데 여기서는 69년도 1분기 때 여기 한 중간쯤 그리고 예전 과거 사례에서 가장 구인율이 높았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좀 비슷한 사례일 텐데 이때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실업률이 쭉 늘어나면서 끝났다는 얘기를 해요. 6%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건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연 연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베버리지 곡선이 정말 가팔라서 구인율이 빠졌을 때 정말 기업들이 레이오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고를 하지 않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경기 상황이 지금 뭐 다른 지표를 봤을 때는 그 생산 지표 꺾이고 제조업 지표 꺾이고 서비스 뭐 PMI 이런 거 심리지수 꺾이고 소비심 다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정말 그냥 빈자리만 없애고 기존의 인원을 해고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만약에 이 레이오프가 생각보다 숫자가 버티면서 구인율이 꺾여 나간다라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이 뭐라 그러죠? 해고율이랄까요? 이게 버티면은 오히려 이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인율이 빠지는 거는 이제는 너무나 이제 일자리 많았던 것들을 뭐 없애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정말 기업들이 계속 인원을 깎으면서 빈자리를 줄이면서 같이 없앨 때가 가장 고용시장이 좀 위험한 시그널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연준에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레이오프가 증가하게 됐을 때는 사실 이때는 연착륙 달성이 불가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까 그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레이오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침체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이 기업의 운영 상황들이 점점 이제 뭐 힘들어지거나 뭐 더 구인을 하지 않아야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임금도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일 거다 생각인 거죠. 내년 5월부터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보는 거는 연착륙 가능성이 내리는 게 아닌 것 같고 연준이 제시하는 연착륙 가능성보다는 금리를 올리다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결국 연준이 피봇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실업률이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는 게 되면 주가가 빠졌었는데 초반엔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예전의 사이클은 주가가 좋았거든. 네. 지금은 먼저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를 상반기 때 엄청 많이 반영을 해서 네. 결국 이제 리세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인데 네. 주식과 경제에서의 논쟁은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근데 이제 주식이 아니라 경제와 이 연준의 액션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우행연구원은 일단 피봇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고용에서. 네, 그리고 근데 피봇이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웨이레이시 아니면 뭐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1970년대 스탑고 맞아요. 하다가 항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탑이 아니라 스탑고하고 그냥 옆으로 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스탑 앤 스테이. 그거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 네, 써놨어요. 제일 앞에 인사말에. 아 그래요? 네, 스탑 앤 스테이 탈트.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냥 결론적으로 연준의 피봇 시점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 연준에서도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망치로도 보시면 34페이지에 제가 34. 적어놨잖아요. 지금 실업률 3.5%인데 어. 연간 실업률 달성 올해가 3.7, 내년 3.9, 내후년 4.1이에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그리고 이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고 네. 7월 FOMC 이후에 파월이 말실수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은 이미 둔화해서 침체로 오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고 네. 긴축도 상반기에 2.5%는 그 어느 기간에 비교해서도 짧고 강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또 지금부터 계속 항구적으로 발생할 거라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들켜버렸기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고 자기가 말을 잘했어요. 이게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볼커 파월 이즈 트랜지토리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이즈 트랜지토리 하면서 뭐 금리 안 올린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물가가 높아졌을 아니 그래도 BOK 그 이창용 총재 전에 그 총재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재열 총재님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실기를 했다라고 판단해서 올해 상반기에 되게 빠르게 볼커의 느낌으로 가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 볼커의 느낌도 결국엔 지표의 방향성이나 네. 특히 우리가 예상하는 듀얼 맨데이트 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이 또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 25만 건, 뭐 30만 건 언더로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만약에 30만 건 언더, 경우에 따라서는 막 20만 건 언더 나오면 시장은 그때부터 바닥 잡아버릴 것 같아. 프라이싱이 먼저 빨라가지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58만 건인가? 그 정도 나왔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긴 한데, 제가 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결국 연준의 피벗 시점이랑 그거를 바라보는 근거? 저는 일단 물가 지표는 다음 달 그러니까 FOMC 전에 나오는 지표는 그래도 또 빠지는 걸로 둔화세가 나올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또 유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고용 지표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부합하거나 조금 언더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는 9월에 FOMC 때도 50bp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50bp? 부분은 네. 지금 시장에 75bp 갖고 막 어떤 때는 100bp 얘기하는 맞아요. 다시 100bp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9월달 QT 증액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QT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효과도 물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뭐 시장금리를 높여서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또 바꿔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물가나 뭐 생산이나 이런 영향에 미치는 좀 걸리는 애고요. QT는 직접적으로 연준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자산. 그냥 그러니까 안 하고 이제 유동성 흡수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끌어올린 물가의 방향이 있다면 그거는 더 빨리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 QT 자체에 증액되는 금액이 한 100억 달러씩 증액을 해놨던 거를 이번 달 150억인가? 475억이에요. 아, 470, 두 두 배가 두 배 증액되기 이상 때문에 늘었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한 번도 경험을 사실 못 해봤었고 경험도 없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는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되게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QT가 9월부터 본격화 이미 되긴 했지만 네. 완전 본격화된다는데 네. 너무 방만하게 시장 뭐 바닥 잡았던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75억 달러가 증액이 되면 950억 달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이 과연 없을까? 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랑 최가영 연구원님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은 또 팀장님 오히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에 또 단기 시장 쪽에 또 작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을 하고. 언제냐? 2019년인가? 또, 그때 네, 여갈피 시장이었나? 네, RIP. 맞아요? RIP에서 그때 금리가 그러니까 RP 시장 때 금리가 급등을 해서 네. 그래갖고 금리 인상이나 QT가 조금은 조정이 됐죠. 그때 이제 RP 시장 쪽에 무제한으로 자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하던 QT를 멈추고 다 재투자를 다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QT를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본격적으로 연준 자산 규모를 줄여 나가다가 일부 단기 시장 쪽에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정책을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모르죠.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물가 때문에 못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저희 센터장님은 오히려 또 연말쯤에 또 뭐 QT 규모 줄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 하시는데 뭐 그거는 또 가능성은 가봐야 있지만 된다. 네 가봐야 알 것 같고 이번에 이 QT 증액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거지 또 혹시 제 생각과 다르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혹시 뭐 모를 상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월말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은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스탠스 자체를 너무 과격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고용지표가 조금은 이제 3.5에서 조금 뭐 실업률이 올라오거나 계속해서 뭐 구인 이러한 이 구인율, 구직률 이런 것들이 또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기업들에서 감원계획 계속 발표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좀 안정만 되면은 조금씩은 톤 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착륙이 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물가만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알겠어요.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그게 그 논조를 흐트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스탠스에서 조정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럼 시기가 이르지. 오히려 지금같이 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연 이걸 실행으로 옮길까는 다른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잭슨홀 이후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네. 알아요? 그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트랜스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가 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연준이 뭐 공무원처럼 2%까지 시장이 어떻게 되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든 네. 고용이 박살나든 2%까지 긴축을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기침차가 많이 났으면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 예. 유연성이 연준이 정말 그 어떤 시장이 어떤 패닉 가지 않으면서도 이게 어떤 적당히 커뮤니케이션 되고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도 적당히 이 어떤 피봇의 뉘앙스를 내주는 게 9월 FOMC 이후에 10월까지 그러니까 9월 FOMC 이전에 한 9월 둘째 주부터 또 블랙아웃이잖아.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아마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9월 중순부터 이제 FOMC 이후에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FOMC 이후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또 계속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하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 그때는 물가가 한 번 더 나온 상태일 거고, 네. 그리고 10월 초에 고용이 또 한 번 더 나올 거고. 그러면 앞으로 두 번의 고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9월의 FOMC보다는 9월 FOMC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은
보고 가려는 움직임이 강할 수도 있겠다. 그때 오히려 피봇에 대한 얘기가 연내는 아니지만 연말에 지금 금리 보시는 분들이 하도 연준 의원들이 너무 4%를 내기를 많이 하니까. 해서 우리는 얼마나 봐요? 저는 3.5로 동일하게 봐요. 3.5까지 보고. 아까 그 골드만삭스를 하셨나요, 아까? 네. 네, 저는 그 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는 하다 보니 네. 우리 항상 연구원이 이제 말씀을- 골드만삭스보다 먼저 네, 맞아요. 50, 20, 25, 25로 TJF도 말씀 계속 그러니까, 드려왔었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일단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25bp 올리는 것도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진짜 맞아요. 금리 그리고 예전에 25bp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였거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75, 50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이 자체로도 사실 되게 그랬잖아요. 예전에 금리 이럴 때 말고 2017년도나 뭐 2015년에는 연말에 25bp 한 번 올리고도 시장 다 죽는다고. 네. 그러고 이제 옐런 아줌마가 고압 경제는 음. 용인할 수 있어 하면서 2016년에 주가가 좀 바닥을 찾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지금 2.5까지 반년 만에 다이렉트로 올렸고 앞으로 남은 것도 또 1%인데도 시장은 참 너무 이게 도비시하다라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고용이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정말 실업률이 막 차근차근이라도 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4%가 일단 뭐 장기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계속해서 3.5, 뭐 3.6, 3.7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만 놓고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계속 노동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말 뭐 4분기나 뭐 9월은 좀 이를 것 같긴 한데 4분기 통화정책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한 뷰 자체도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9월 FOMC 이후에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네. 연준 의원들, 지역 연준 의원들이 뭐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은 네. 약간의 어떤 뉘앙스가 네.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용 데이터들이 좀 나올 거고 네. 물가 지표도 한 2번 나오니까 그러면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까지는 조금은 뭐 터뷸런스나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변동성 보면 측면에서. 그리고 금리도 그러면은 지금 단기물이 어저께 2년물이 3.42 이끌까지 찍었는데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전고점 단기물은 전고점 레벨 거의 가까워졌고요. 뭐 10년물 7월까지 올라왔더라고. 네, 10년물은 한 3.5가 전고점이었고 지금 3.1 정도 되거든요. 10년물이.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게 빠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높은 매파적으로 수준에서 옆으로 해석을 계속 간다.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이 금리가 빠르게 빠지기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량적으로도 이제 9월부터는 또 QT가 진행이 되는 거가 있어서 금리 측면에서는 이제 연준의 수요가 또 2배로, 그러니까 원래 기존보다도 2배로 더 수요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일시적으로는 초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지금 레벨에서 빠르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좀 어렵겠지만 9월 달에 만약에 50bp 인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뭐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하반기 전망 보시면은 일시적인 슈팅 시점이 사실 8월 중순부터 9월 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금리의 급등이. 그러니까 제 만약에 가정이 맞다면.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까지 받아왔었던 빠질 수 만큼 본 있겠다.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금리는 좀 탑을 봤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은 좀 안정이 되는 거거든. 잭슨홀 충격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주말에 자료를 막 마무리를 하면서 잭슨홀이 있었잖아요. 금요일 밤에.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겠다 하고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냥 원론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동일했어요. 이게 네. 그냥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뭐 실업률 3%대고 물가가 8% 6%인데 어떻게 금리 인하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고 약간 피벗이 뭐냐면 이 긴축의 경로가 있었을 텐데 그 긴축의 경로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걸 본 거죠. 아니 내년도 금리 인하 얘기하는 사람이 내년에 있으니까. 5월부터 금리 인하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너무 이르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5월은 있어서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피보식이 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높여놓고 쭉 유지. 옆으로요. 네. 높여놓고 유지된다라는 근데- 게 현재의 생각이고 작년에는 이렇게 올릴 줄 알았나? 근데 그 높여놓은 레벨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4% 레벨은 저는 아닌 것 같고 3.5에서 한 3.75 정도로 내가 해놓고 볼 땐 스테이. 파월 아저씨가 내년 가면 또 볼커가 아니라 또 비둘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항구적으로 내년 넘어갔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강하지만 네. 디플레.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또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파고 속에서 연준은 또 이 듀얼 맨데이트, 즉 물가는 내려가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내년 초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장은 또 그거와는 또 다른 네.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연말까지의 금리 레벨은 좀 지금 좀 반응했다 이 정도로 하고 잭슨 홀도 약간 시장이 좀 오버했던 거지 뭐 큰 연장선상에서는 비슷했던 뭐 것 같다. 비슷한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뒤에 여기 55페이지 부터는 발언 정리해 놓은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파월 의장 잭슨 홀 미팅 스피치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면은 이 자료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좋긴 한데 참 이게 읽기가 힘들어서 말로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적어놨네. 네.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매파적인 의견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냥 9월에 대해서는 기존에 얘기를 한 거니까요. 뭐 데이터에 따라서 하겠다. 내지는 뭐 더 큰 어브노멀한 뭐 폭의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뭐 지난번에 경기 얘기했던 선행 거라서. 지수나 이런 거 보면 더 내려와서 경제 지표는 아마 시장이 원하는 정도로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좋아할 것 같아. 아, 인상폭이 줄어들 거니까요. 그치, 여기 지금부터 경제 지표 작살나면 돼요. ISM 대조업 지수 중에 고용 지표 무서워라. 49에서 47로 내려온다고 보더라고. 네. 거기다가 뭐 월 초에 나오는 9월 2일, 3일이구나. 예, 논파하면서 한 뭐 25만 건에서 한 22만 건 나와주면은 너무 알겠습니다. 우울한 전망이세요. 우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표가 나오면 네. 또 금리의 패스가 달라지거든. 예, 그렇게 그럼 50bp에 대한 얘기가 또 바로 많이 될 올라와지고 거고요. 예. 네. 우행연구원의 전망대로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움직여야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긴 시간이었네요. 우리가 네. 얘기하는 이게 사실 이 자료 하나하나면 이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냥 주로 쭉 보다가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만 질문해서 뭐 충분히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또 자료나 아니면 TGIF도 있으니까 많은 이제 질문도 주세요. 라이브 네. 때 그죠? 네. 금요일 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